예, 성착취물이 유통된 박사방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이 박사방의 참여 대화명 15,000개를 확보했습니다. 유료 회원에 대한 강제 수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경심 교수 공판에 출석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조국 전 장관 표창장 문제와 관련해 거짓말을 해달라는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조주빈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어제 3차 조사를 했네요. 역시 묵비권은 행사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녹화를 했다면서요, 진술. 그러니까 네. 앞에 있었던 두 번의 어떤 조사와는 좀 다른데 네. 이제 정말 진짜 수사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어떤 내용의 수사를 지금 검찰에서 물어봤을까요? 네, 보통 이제 첫 번째 조사에서는 이제 조서를 쓰기 전에 전반적인 내용들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영상 녹화 같은 경우에는 이 증언의 증거 능력을 나중에 다투는 부분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이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이걸 좀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지금 변호인이 입회된 상태에서 조사를 안 하기 때문에 향후 자기가 한 증언들을 번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영상 녹화라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주빈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사실은 발본 세권이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조주빈과 조주빈이 주도한 이제 공범들 그리고 또 다른 공범들은 이것을 돈을 주고 원호했던 교사범들, 방조범들 일체를 뿌리 뽑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조주빈 개인이 어떻게 행동한 것뿐만 아니라 과연 방들을 어떻게 만들고 누구와 운영을 했는지 그리고 누구로부터 돈을 받아서 어떻게 운영을 했고 피해자들은 어떻게 해가지고 피해 빠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거의 백서 수준으로 조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주빈 자체의 처벌을 위한 부분도 있고요. 또 조주빈과 같은 이런 범죄들이 계속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모든 세세한 과정들을 좀 상세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어제 오전에 오후에 검찰 조사하기에 앞서서 변호사 접견을 한다라고 했거든요. 선임 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엔 선임되지 않고 또 혼자서 이렇게 검찰 조사를 받았어요. 왜 그런 겁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제 일단은 어떤 변호사도 이것을 맡기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조주빈이 뭐 나오면서 이제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범행들을 봤을 때는 사람들의 어떤 공포와 욕망을 잘 이용하고 작용하는 거를 그 조작하는 것들이 능한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뭐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양형상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 그게 있습니다. 양형상에 무슨 도움이 되는 겁니까? 일단은 양형이라는 것들이요 어떻게 보면 국민적인 공분이랑 어느 정도는 연관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는 않고 오히려 이렇게 뭐 돈으로 이거를 또 무마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한 가지 또 의심하는 부분은 이제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선임 비용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공개적으로 확인된 조주빈의 금액 중에서 나타나는 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선임하기 위해서 기존의 자금들의 일부를 다시 돌리는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이 은닉해놓은 범죄 수익이 드러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 추정에 불과하지만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경찰은 이제 증거 확보를 통해서 범죄 사실, 특히 이제 회원들의 신분을 특정하는 데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주빈 집을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네.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해서 뭐 USB를 해서 20여 개 했는데 그중에 휴대전화가 9개나 된다고 그러죠. 네. 특히 이제 7개 정도는 이제 분석을 좀 한 것 같고요. 근데 2개 정도에서 지금 암호를 풀고 있다, 잠금 장치를 풀고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는 아예 소파 쪽에 숨겨놨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네. 그 핸드폰에 저는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굳이 숨겨놓을 필요가 없는데 숨겨놓은 것에서 뭔가 문제가 있겠죠. 일단 9대라는 것도 사실은 상식적이지가 않고요. 근데 지금 조주빈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지만은 그렇지만은 지금 비밀번호에 대해서는 이 암호를 해제하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 부분에 확실히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 사건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은 조주빈 개인에 대한 처벌도 당연하지만은 이 연관된 사람들을 제대로 처벌하고 밝혀내지 못하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사가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당되는 핸드폰의 암호를 해제하고 또 관련된 공범들을 찾아내기 위한 작업들을 계속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아마 이제 주요 공범들과에 관한 메시지 교환 내용들이 담겨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것이 이제 서버에 보관되는 것도 있지만 이 기기 자체에 보관될 수 있는 정보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찾아내기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조주빈이 진짜 이제 핵심이 아니라 진짜 핵심은 따로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혹도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이 내용들을 꼭 확인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박사방 회원들에 대한 수사망도 점점 좁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이 회원 대화명을 다 추려서 중복되는 걸 다 정리를 하고 15,000여 건 정도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개별적인 인적사항을 특정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일단은 지금 일본의 인적사항을 특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제 이것이 이 닉네임만으로도 가능한 것인지는 예, 예.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아마 근데 이제 지금까지 범행 수법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유료 회원인 경우에는 유료 회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조주빈이 보관을 하고 있다가 했다고 하니까 이 보관된 네. 내용과 실제로 이 사람이 이 범행에 참가했는지의 닉네임을 대조해가지고 일부 인적사항을 확인한 것 같고요. 다만 닉네임만으로 이 사람의 자세한 인적사항이 모두가 다 확인이 될 수 있는지는 사실은 의문이고요. 만약 그렇게 하려면 텔레그램 본사의 협조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싶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 증거와 다른 재반 증거들을 결합시켜가지고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람들을 특정하는 이유가 있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이 사람들 공범이고요. 예. 예, 교사범, 종범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교사범이라는 거는 돈을 주고 이 사람한테 이런 것들 계속 올려달라라고 하는 것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사범이고요. 교사범은 형법상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을 해야 합니다. 예. 지금 온 국민들이 누적하면 500만 명이 이제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은 조주빈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영악한 악마적인 사람의 개인적인 잘못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돈을 주고 계속 사가지고 소비하는 문화, 그런 범죄적인 문화가 또 함께 만들어낸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해결한다면은 당연히 이 공범들에 대한 처벌들도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것은 양형의 부분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적발이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끝까지 파가지고 교사범 그리고 방조범으로서 일익을 담당한 사람들한테는 관련된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방금 저희 취재 기자 리포트를 통해서도 이 부분 보도가 됐는데요. 지난번에 검찰에 송치할 때 1000마디 네. 유명인 3명을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3명 다 어떻게 보면 조주빈의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피해자 느낌, 사기를 당한 느낌이 이렇게 드는데 네. 검찰이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은 그 범죄 사실 자체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을 해야 하죠. 무엇보다도 사실 이 입에서 이 이름이 거론된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좀 불명예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갖 또 억측들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거의 2차, 3차 피해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기 혐의점으로 포착을 해서 조주빈도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피해자도 이제 참고인으로 불러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박을 받았고 어떻게 기망을 당했고 왜 돈을 줬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조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이 사실을 처음에 언론에 제보를 하는데 일조를 했던 한 제보자 A 씨. 어젯밤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선택을 했다고 보십니까? 뭐 지금 본인이 SNS 상으로 밝힌 내용으로는 이제 이 사람이 사실은 그 제보자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 예. 원래는 이제 가해자로서 이런 방을 예, 운영을 하다가 그렇습니다. 스스로 이제 처벌을 받은 다음에 반성하는 차원에서 이런 내용들을 막 외부로 알리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아마 이제 그 담당에서 인터뷰를 했던 언론사 관계자로부터 좀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예, SNS에 뭐 따르면요. 네, 예. SNS 자신의 예. SNS에 예. 따르면은요. 그래서 그런 내용 때문에 이제 뭐 모욕감을 느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뭐 일단은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은 사실은 이게 좀 그 딜레마적인 문제인 게요. 예. 이 가해자 중에 일부가 적극적으로 소위 말해서 리니언스, 자기가 스스로 하는 잘못들을 자백하고 공개를 해야지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언론적인 접촉이나 수사적인 접촉에 있어서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모두 유념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김 변호사님, 이 사람 얘기도 좀 할게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조주빈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겼죠. 공범이죠, 강모 씨. 네. 협박했죠. 네. 그렇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협박한 아이의 엄마도 고등학교 선생님 뭐 맞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알고 봤더니 과거에 그러니까 조주빈처럼이라고 뭐 빗댈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이중적인 모습도 많이 비쳤더라고요. 네. 어떤 사람입니까, 실제는? 뭐 지금 뭐 지인의 얘기에 따르면 어떤 장애를 앓고 있다고도 하고요. 근데 그 이 담임 교사에 대한 집착과 스토킹 굉장히 오래되었고 살해 협박까지 해서 그리고 또 실형까지 받았는데도 이게
또 어이가 없는 것이 다시 또 사회복무요원으로 그러니까 복귀를 해서 개인정보를 취급했다는 끝나지 거고요. 않아가지고. 저희 조주빈 관련 이 사건에서 또 이렇게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거를 같이 협조를 하지 않았으면 굉장히 이 피해가 이렇게 커지진 못했을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요. 오히려 이제 복무 중에 어떤 태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듭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 취급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부여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었던 것이죠. 네. 근데 문제는 공무원도 아닌 사회복무요원이 누군가의 신상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굉장히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정식적인 복무 규정상으로는 사회복무요원은 혼자서 개인정보 열람이나 접근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이 폐하에 같이 해야 하고요. 네. 보조적인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이 맞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이렇게 임의대로 막 한다면은 사실은 어떠한 피해들이 계속 발생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도 이렇게 관련된 뭐 향정신성 의약품 관련된 범죄도 발생한 적이 있고요. 또 심지어는 이렇게 얻어낸 개인정보로 주거에 무단 침입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에서는 전혀 감독이 안 됐고요. 저는 이번에 이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이 모의 책임도 맞지만은 이 강모에 대한 어떻게 보면 관리 감독 의무가 있었던 지자체도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강모 씨 스토킹 살해 청탁 했는데 이 신상을 공개하라고 계속 국민청원이 지금 빗발치고 있습니다. 벌써 뭐 4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국민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변호사님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신상 공개라는 것이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사람 또한 그냥 어떤 단순한 종범이 아니라 거의 이제 공동정범 수준으로 같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같은 것은 같고 다른 건 다르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한 게 맞다면은 거의 공동정범으로서 역할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신상 공개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공익적인 필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고려를 해봐야 할 거고 개개의 사안에서도 살펴봐야겠지만은 지금 무엇보다도 그 피해자께서 직접 이제 그 청원을 올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해 혐의 자체가 성폭력 범죄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아를 납치해서 살해하는 것까지도 모의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신상 공개의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적어도 이제 조주빈의 신상 공개보다 덜 그 어떤 중요성, 필요성이 덜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엠번방 사건 재판과 관련해서 배정을 받았던 오덕식 판사. 이 교체를 해달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40만 명을 넘어섰고 결국에는 이렇게 교체가 됐습니다. 오 판사 스스로가 본인이 여기에 재판을 맡는데 부적절하다라는 얘기를 했고 결국엔 재판부에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이게 교체가 됐다라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어찌 보면 재판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데까지도 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변호사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잘 됐지만은 그래도 과정상으로는 저희가 당연히 고민을 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사법부는 어떤 중립성이라든지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사는 것만으로 이미 실패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재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재판부가 맞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다만 이제 개개의 재판 결과 때마다 특히 이제 정치적인 사안에서는 상호 간에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오면은 그 판사를 비난하고 이제 막 신상을 털고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어떤 다수의 힘으로서 청원으로서 드러나가지고 그때마다 재판부를 교체하는 관행이 된다면은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전문 법관들한테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재판을 기대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모두가 자기 편을 원하는 사람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과거의 판결 그리고 과거의 판결의 그런 문제점이 결국은 관련된 피해자의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이어진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동의할 수는 있지만은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는 조금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먼저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재판 맡기기에는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 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라는 게 과연 뭔지 실제 재판부가 바뀌는 다른 어떤 사건의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측할 수 있는 게 어떤 겁니까? 대표적으로는 실무상 가장 많은 거는요. 이제 그 변호인 쪽이나 어떤 특정한 관계가 있다거나 친분 관계가 있다거나 정관예우라는 게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요즘에 그런 경우에는 아예 재판부가 스스로 이제 회피하도록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이제
그게 가장 일반적이었다면은 지금 이 오판사가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보면은 법정에 들어가면 법대라고 해서 법대가 좀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기립을 하죠. 그 이유가 그 판사 개인에 대한 존경이 아니라 사법부 권위에 대한 존중입니다. 이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요. 그래서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대다수의 공개 재판이지 않습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이 당사자들이 우리는 저 판사를 신뢰할 수 없고 저 판사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라면은 그렇게 권위가 부정당한 상태에서는 사실은 재판을 진행을 하고 심리를 해서 판결을 하더라도 그 판결이 존중받을 수가 없겠죠. 예.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압박으로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꾸로 이야기해 볼게요. 형사 사건에서 그러니까 피고인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변호인을 통해서. 맞습니다. 예. 예. 그런 경우 그러니까 지금 성폭력 관련 네. 사건인데 뭐 모든 걸 다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재판장의 권한으로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재판부 바뀌었잖아요. 네, 스스로 이제 피고인 회피하는 입장에서 거는 말씀을 드리는 괜찮고요. 거예요. 근데 기피 신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각하를 합니다. 거의 대부분 각하를 대부분 하는데요. 각하. 이제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항고, 재항고를 하면서 굉장히 길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 사건에서는 조금만 자신한테 불리한 것 같아도 막 그런 식으로 기피를 좀 남용하시는 피고인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경우는 재판부가 그 피고인이 기피 신청했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경우가 오히려 더 드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방이 또 최근에 또 생겼더라고요. 주홍글씨 방이라고 해서 가해자들 경찰의 수사를 돕겠다고 하면서 그 방에 참여해서 좀 일정 부분 좀 도움을 줬던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좀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건 법적인 문제가 안 되는 건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법적인 문제가 됩니다. 예, 그것도 뭐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일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실제가 아닌 사람들이 거기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법률가로서는 좀 고민하는 부분은 이제 저희의 기본적인 법치의 시스템 자체는 조금은 더딥니다. 예. 더디더라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죄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죄가 없는 사람들을 걸러내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갖추고 있죠. 근데 국민들의 분노는 사실은 빠르게 이 정의가 실현되길 바라는 과정에서 예. 불균형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지목에 당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뭐라도 해서 빨리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고 싶은 마음은 저도 당연히 동의를 하지만은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 과정들에 대한 절차들이 제대로 거쳐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러한 시도 자체들이 앞으로 무색해질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좀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마지막으로요. 오랜만에 이 사건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 어제 속행 공판이 열렸는데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증인으로 이제 출석을 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이 표창장 얘기 한동안 많이 이야기가 됐죠. 네. 왜 이렇게 중요하고 물론 이제 두 사람 정경심 측과 또 최성해 전 총장 측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걸 왜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되는 겁니까? 네,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것이 아마 이게 첫 번째 기소이기도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덕성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검찰 입장에서 사실은 증명하기 가장 다른 사건보다는 좀 용이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조국 전 장관과 그 관련된 가족들에 대한 수사 자체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이제 객관적인 실체적인 사실관계 자체에서 잘못된 지적은 없었다라는 것들을 검찰로서는 입증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예. 반대로 이제 조국 전 장관 측에서는 이렇게 되지도 않고 사실에도 반하는 것들을 허위로 정치적인 의도로 검찰이 기소한 것이다라는 것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1차전 같은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짚고 가야 나머지 여러 가지 범죄 사실들에 대한 소명들도 그리고 반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덕성과 그리고 범죄 규명이라는 두 가지가 다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이 표창장 의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어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아무래도 정경심 교수 측과는 굉장히 좀 상반되는 주장을 했습니다. 서로 굉장히 좀 내용을 좀 치열하게 다퉜다고 하는데 어제 나왔던 주된 내용이 뭐였습니까? 네, 일단 첫 번째는 자신은 그런 표창장을 위임한 적도 없고 결제한 적도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과정 이후에 이제 정경심 교수 측과 그리고 조국 전 장관과 뭐 유시민 전 이사장, 현 이사장, 예. 뭐 김두관 의원까지 계속 회의와 어떻게 보면 좀 압박성 전화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에 응하지 않았다. 이런 것이 주요 내용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내용으로 일단 증인으로서 증언을 했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한참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또 네. 언론 보도를 통했을 때와 최성해 전 총장이 어제 법원에서 했던 내용하고 많이 다른 게 있습니까? 거의 비슷해? 거의 비슷하고요. 근데 뭐 발언의 무게감은 사실은 법정 증언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최성해 총장이 증인으로 나와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거든요. 그렇죠. 허위 사실이 있으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 인터뷰랑은 물론 언론 인터뷰도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허위사실 적시되는 명예훼손이 될 수는 있지만은 훨씬 더 위중한 사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검찰 개혁과 이 기소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제는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판단하는 단계로 법정에서 나아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규수 측 변호인이 최 전 총장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하면서 낸 정황 증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변호인 측에서 이야기한 것들은 뭐 최성해 총장이 동양대 어떤 정원 감축, 재정 지원 차단에 관해서 그것을 좀 막기 위해서 조국 전 장관 측에 로비를 시도했지만 시도했다?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결국은 사이가 나빠져서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증언의 신빙성을 다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기본적으로 중립적이지 않고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 말은 신뢰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일단은 최성해 전 총장은 일단 해당되는 내용들을 부인한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객관적인 사실들을 확인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표창장 관련된 의혹을 언제 알았는지, 누구를 통해서 알았는지, 그렇죠.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일단은 이렇게 그 변호인 입장에서는 적대적 증인이라고 합니다. 검찰의 공소사실 그대로를 다 인정해주는 증인이 나올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객관적인 사실관계의 기억 자체를 바꾸지 못한다면은 이 사람의 기억이 오염되었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다른 의도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반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그런 식으로 탄핵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재판은 좀 어떻게 더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어떻게 보면 최성해 전 총장과 그리고 피고인 측의 주장이 완전히 다 엇갈려서 모순되는 상황이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증인들이 더 필요합니다. 네. 그런 이제 관련해서 다른 교수들, 뭐 지금 관련해서 뭐 로비를 시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변호인 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신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는 이것이 다른 표창장이나 다른 관행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당시 이제 직원들을 통해 가지고 또 조사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증거물에 대해서 양측이 뭐 제시할 거 아니에요. 표창장의 유조 여부랄지 여러 가지로 그런 걸 보면 재판부도 쉽게 좀 판단할 수 있을 생각은 저는 가볍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건 쉽지 않을까요? 그렇게 오래 걸릴 사안은 아닙니다. 사실 이게 정치적인 굉장히 첨예한 갈등에 맞물려서 있는 사건이어서 그렇죠. 만약에 실무상 그냥 A 교수와 A 총장이 이렇게 증언하는 이런 사안이었다면은 사실 재판을 길게 할 필요도 없이 한 3, 4개월 안에도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 정경심 이 표창장 관련 재판의 결과가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거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까? 정확하게는 법리적으로는 크게 영향은 없을 수는 있지만요. 근데 여러 가지로 저희가 재판 실무에서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배드가이 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 지는 법칙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떤 피고인의 변론이나 변소의 요지에 대해서 조금은 판단하는 그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